안녕하십니까. 한국 아랍 소사이어티 온라인 알아보기 특강, 이번엔 세 번째 시간으로요, 아랍의 역사 1000년에서 1798년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0년의 역사를 짧은 시간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핵심만, 중요한 것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억을 좀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랍 역사를 우리가 보았을 때 이슬람 이전과 이후로 나눴을 때 이슬람 이후를 600년에서 1000년으로 살펴서 봤습니다. 먼저 그래서 600에서 1000년까지 고전시대를 봤고요. 이제 살펴볼 시간은 1000년에서 1500, 1500에서 1800까지 이어지는 두 시기, 즉 중간시대와 3제국 시대를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년부터 사실상 아랍 세계, 아랍인들의 이 이슬람 세계의 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000년 이후부터는 문화적으로 보면은 오래된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10세기부터 아랍 세계로 내려오기 시작한 튀르크인들의 강력한 무력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튀르크라는 엄청난 제국 아래에서 거의 아랍 세계가 근대 직전까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언어가 다른데 그럴 수 있느냐, 오스만 투르크는 투르크어를 쓰고 아랍은 아랍어를 쓰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텐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 때문에 언어의 바탕을 둔 오늘날 우리 민족주의라는 거, 그거는 그 당시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대에 들어와서 서구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아랍 세계가 서구의 도움으로 오스만 투르크에서부터 독립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유럽 열강들이 아랍인들에게 사용했던 게 바로 민족주의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데, 투르크인들하고 다른데 너희들 독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랍어의 바탕을 둔 민족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1000년 시대부터 어떤 일이 있는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000년대 지도를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10세기가 되면은 아랍 세계는 시아파 전성 시대가 됩니다. 945년에 페르시아 지역에서 발흥해서 바그다드를 점령한 부에조가 아바스 칼리파조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그다드 쪽, 부에조의 서쪽 위쪽으로는 함단조라는 역시 시아 왕조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리아 이집트 쪽으로 가면은요, 909년에 발흥해서 969년에 지금의 이집트를 점령하고 카이로를 만들었고 1171년까지 존속했던 파티마조가 있는데요. 이 파티마조는 시아파 중에서 이스마일리 시아파였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전성시대가 바로 이 천년경의 아랍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아랍어는 쓰고 있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형태를, 즉 시아가 지배하고 있었던 아랍 세계를, 이러한 그 정치적인 균형을 깬 거는 10세기에 중앙아시아 쪽에서 중동으로 내려온 이 튀르크어를 쓰던 사람들입니다. 그 셀죽 투르크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셀죽 투르크가 1055년에 바그다드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에조를 쫓아내고 순니파 셀죽 투르크가 아랍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점차 이 셀죽 투르크 힘들이 옆으로 퍼지면서 결국에는 파티마조, 1171년에 파티마조도 튀르크 휘하의 장수였던, 그리고 쿠르드 출신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살라후딘이 1171년에 이집트의 아윳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10세기가 넘어서부터는 이슬람 세계가 이전과는 달리 고전 시대에 보여주었던 정치적인 통일성이랄까요, 종교적인 통일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요. 아랍인들뿐만 아니라 이 튀르크인들이 이 아랍 세계에서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지역으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순니, 시아의 그 다툼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10세기 이전까지는 이슬람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다 하나가 됐었는데 점차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500년 좀 되면은 3제국 시대가 열리면서 오스만 튀리크 그리고 사파비 무갈 제국 세 개의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오스만 투르크는 압도적인 순니 국가였고요. 사파비는 오스만 투르크하고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쉬아파로 잡습니다. 그래서 16세기가 되면 1500년대부터 이 사파비가 쉬아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란 지역이 다 쉬아 지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무갈 제국은 독특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소수의 무슬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무슬림들을 다스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슬람을 크게 내세우지를 않았어요. 많은 부분에서. 여러 종교가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 시대가 넘어서 3제국 시대가 되면 종교적인 그 정체성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전 시대에 우리가 얘기했던 두 가지 통일성, 즉 이슬람이라는 종교, 아랍어라는 언어, 이 두 가지가 아랍 이슬람 세계를 묶어줬는데 이제는 천년 이후부터는 아랍어가 중요한 언어이긴 합니다. 왜? 꾸란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튀르크어하고 페르시아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아랍인들도 있었고 아랍어는 사용되었지만 천년 때보다는 아랍어의 영향력은 현저히 줄어들었죠. 종교적으로도 종파적으로 많은 부분 대치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 큰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꾸만 잊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인 지역이 아랍 우마야조가 만들었다는 걸 잊어먹어요. 스페인 코르도바 지역. 예. 그래서 711년에 이 스페인 남부 지역으로 아랍인들이 진출하게 됐고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소위 말해서 베르베르족과 같이 올라가서 이 코르도바를 점령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주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스페인의 아랍어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예, 스페인어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프랑스어에도 스페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랑스 사람들도 잘 몰라요. 현대 프랑스어에 그 아랍어가 많은지. 그래서 최근에 프랑스 학자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을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의 조상 아랍인이라고 썼어요. 네. 왜냐하면 현대에 많은 중요한 그 일상생활에 쓰는 뭐 음식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랍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죠. 아랍어에서 들어왔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스페인은 더 영향이 심했죠. 네, 왜냐하면 아랍인들이 직접 지배했기 때문에. 이걸 언제 그러면 스페인에서는 끝나느냐? 1492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세기가 되면은요, 우리가 세계사 쪽으로 보면은 큰 변화를 두 군데로 볼 수 있는데, 아랍 이슬람 문화권이었던 스페인이 1492년에 다시 그리스도교화가 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쫓겨나죠. 반면에 그보다 약간 앞선, 한 50년 앞선 1453년에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새로운 로마라고 불렀던 이 컨스탄티노플이 투르크인들이 점령을 하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 이슬람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의 무슬림은 사라지고 동로마 쪽에는 완벽하게 무슬림들이 장악하는 이 두 가지 그림이 그러한 상징적인 대조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지금도 이제 그대로 그 질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스페인의 지역에 있었던 이 우마야조는 우리가 가끔 잊어먹는데 스페인 지역도 1500년대까지는 대단히 오랜 동안 이게 아랍 이슬람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왜 유럽에서 우리 스페인이 이렇게 다른 데보다 못 사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800년 동안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저같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 네. 왜냐하면 그 800년 동안 이 스페인, 이 남부 지역의 이 문화가 가장 뛰어난 문화였거든요. 이 아랍인들이 스페인에서 이뤘던 그 문화적인 성취라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쪽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아랍인들이 이루었던 엄청난 철학, 의학적인 이 업적들이 유럽으로 전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 문명을요,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서양이 르네상스를 왜 가능했느냐? 거기에는 바로 아랍 이슬람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아랍 이슬람 문명이
서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고대 그리스 과학, 의학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다. 그런 의미에서 아랍 이슬람 문명을 우리는 중간자 문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근대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그 바탕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이 아랍인들이 비록 정치적으로는 이 중간 시대에 힘을 많이 못 썼지만 그래도 아랍 이슬람 문명이라는 그 틀을 잘 이끌어 왔고요. 이거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으로 오늘날 세계 발전에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스페인을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스페인의 우마야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파티미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파티마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세기에 지금의 이집트를 비롯해서 시리아 이쪽 지역을 다스렸던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아파 이스마일이고요. 알아자르라든지 도시 카이로라든지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이고, 이 파티마라는 이름은 무함마드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딸 그 파티마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파티마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도를 보시면 이슬람 세계를 다스렸던 이 세 개의 아주 중요한 제국들이죠. 그래서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었고요. 유럽이 벌벌벌 떨었던 그런 곳입니다. 동유럽까지 지배를 했었고, 네, 북아프리카까지 전부 다 지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주 대하고 국경했던 곳이 바로 사파비, 지금의 현재 이란 쪽이고, 그리고 이제 지도 색깔에서 노란색 부분이 무갈 제국. 그래서 세 개의 제국이 1800년대까지 이슬람 세계를 다스렸던 중요한 문화권입니다. 중간 그리고 3제국 시대 1000년에서 1800년을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은요,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팽창을 했던 시기입니다. 네. 무력적인 팽창도 했지만 또 이슬람은 무력으로만 가지는 않았어요. 네. 수피라는 평화적인 수단으로도 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쪽을 통해서요. 두 번째로는 이 시기가 되면 유목민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시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목민들의 집단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셀죽 투르크라고 말씀드렸죠. 셀죽 투르크도 중앙아시아에 내려온 유목민족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내려오고, 그다음 몽고도 유목민이죠. 이런 식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유목민 집단이 도시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도시를 점령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네들이 정착민이 돼서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느슨해지면 또 새로운 강력한 힘을 가진 유목 부족이 내려와서 이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이 또 느슨해지면서 다른 부족이 내려오고,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중간 시대의 역사적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븐 칼둔이라는 아주 위대한 아랍 철학자이죠. 그리고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역사 철학자이기도 하고, 오늘 뭐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븐 칼둔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걸 아사비아, 강력한 연대의식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의식이 강하면은 정치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연대의식이 약해지면 또 다른 강력한 연대의식을 가진 부족이 내려와서 권력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 부침을 철학적으로, 역사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위대한 학자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목민들의 이동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고요. 그리고 이 고전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특징, 통일성이 사라집니다. 네. 즉,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어적인 통일. 아랍어가 중요하긴 한데, 아랍어가 종교적인 언어만 남고 페르시아하고 튀르크어가 부상하게 되고, 그리고 무갈 제국이 다스렸던 곳은 지금 현재 이제 우르두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튀르크의 영향을 받은 토착어가 우르두어로 발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언어의 영향권이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중심 도시가 더 많아져요. 그전에는 메카, 메디나, 그리고 우마야조에서는 다마스쿠스, 아파스에서는 바그다드였는데요. 이제는 뭐 카이로도 있고요, 이스탄불도 있고요. 더 넓어집니다. 정치적 중심지가 많이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종교도 역시 순니, 시아 여러 종파들이 곳곳에서 따로 힘을 가지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분화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군의 도전이죠. 십자군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8차로 분류를 했어요. 1095년에 십자군을 선포를 하고 마지막 십자군은 1270년을 보느냐 71년을 보느냐 하지만 보통 70년을 보거든요. 루이 9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거를요. 그래서 이제 좀 8차로 보는데 이 십자군은 사실상 우리가 그 아랍 이슬람 문명에서 보면은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전쟁이라는 인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이걸로 그런데 인식하게 된 것은 서구의 지배를 받게 된 근대에 들어와서 그걸 확실하게 인식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공부할 때도요, 이슬람 문명사를 공부할 때 십자군이 그렇게 중요한 주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군이 만약에 십자군을 조직적인 전쟁이었다고 생각했으면 무슬림들이 뭔가 힘을 합쳐가지고 십자군과 싸웠을 텐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전쟁은 아닌데 그러나 서양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거든요. 지금도. 예. 근데 이거를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서구의 지배를 받게 되고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리비아의 까다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구가 하루 이틀 우리를 이게 공격한 게 아니다. 그래서 8차로 끝난 게 아니라 제 9차 십자군이 있다. 9차 십자군이 1798년 나폴레옹의 알렉산드리아 침략이다. 그리고 10차 십자군은 뭐냐?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된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의 국가가 아니라 서양이 만들어 놓은 십자군 국가다. 우리 무슬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예, 그런 인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라는 게 과거의 일이지만 항상 과거에 사는 현대사이기도 해요. 현대 사람들은 오늘날을 해석을 할 때 과거의 역사를 갖고 틀을 이해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었을 때 사담 후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군이 온다 그러지 않고요, 제2의 몽골군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라크의 입장에서는요, 1258년 바그다드 점령이 역사적인 쉽게 말하면 트로마거든요. 그런데 그냥 미군이 온다는 거하고 제2의 몽골군이 온다는 건 느낌이 달라요. 몽골군이 와가지고 그 파괴했다는 것은 무슬림들이 너무나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고 대대손손 구전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할 거기 때문에 미국의 단순한 폭력보다는 몽골의 색깔이 입혀지면 더 강력한 저항의식을 주죠. 예. 그리고 몽골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했을 때 시아파가 더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담 후세인은 바로 자국에 있는 시아파들이 그런 일 못하게 미리 막게 하는 것도 있고 시아파를 견제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지만 현대에도 하나의 상징으로 살아남는 거죠. 십자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야 될 것은 아랍 문화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왕조가 있습니다. 이집트를 다스렸던 맘룩이라는 왕조가 있어요. 맘룩은 오스만 투르크에게 무너질 때까지 1517년까지 지금의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맘룩이 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몽골군이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1260년에 아인 잘루트라는 전투에서 몽골군을 물질름으로써 몽골이 더 이상 이집트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았기 때문에 이 아랍인들의 고유한 특징을 잘 보존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이 이집트는 이 맘룩의 영향하에서 아랍 고유의 특징들을 가장 잘 지켜온 그러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맘룩 기억해 두셔야 될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랍 지역은 사실상 말씀드렸듯이 1000년부터 1800년까지는 거의 지배력을 상실했고요. 맘룩이라든지 이쪽 지역을 빼고는요, 아랍인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맘룩도 실질적으로 1517년부터는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로 들어가거든요. 지금의 이집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랍 전체 지역이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1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오스만 제국이 붕괴가 되고 붕괴된 자리에 아랍 국가들이 성립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인 지배력은 상실한 채 그냥 무슬림으로서 살아왔던 거죠. 자, 그러면 아랍 이슬람 문명의 역사를 보면서 한번 일반화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일반화니까요, 이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큰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슬람이 바로 이 문명 발전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없는, 종교가 없는 문화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이슬람. 두 번째로는 영토 팽창, 가는 곳마다 승리, 백전백승. 실패가 없기 때문에 화려하고 좋았죠.
그렇지만 반면에 지금 현재 돌아서 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서구의 지배를 받게 됐는가에 대한 상실감의 하나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랍인들은 자기가 정복한 지역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이 많은 걸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들 그대로 습득하고 배우려고 하는 문명 접촉을 통해서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지배자하고 피지배자의 괴리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슬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투르크인들이 왜 이슬람 세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냐면 일단 싸움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9세기에 아바스 칼리파조에서부터 칼리파가 자신의 그 정치 안정을 하기 위해서, 신변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충직한 군대를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군인들을 쉽게 말하면 용병으로 채웠어요. 투르크인 용병으로. 보통 우리가 맘룩 제도라고 그러는데, 맘룩이라는 말은 노예, 용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병들을 길러서 주변에 자신의 그 정권을 안정시키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살던 주민들로부터 군대를 뽑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권력자와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쿠데타 같은 게 두려웠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과 접촉하는 것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와 괴리가 생기고, 그러면 통치자가 민중들과 어떻게 연결했느냐? 그런 이슬람 법을 통해서, 법학자를 통해서 법학자가 매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학자를 후원해서 우리 군주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이슬람으로 하나가 됐던 거죠. 끝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구 접촉과 상호 영향입니다. 서구와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구하고 아랍 세계는 굉장히 먼 세계 같지만 사실 지중해를 두고 항상 교류를 하던 곳이거든요. 전쟁뿐만 아니라 상업도, 상인도 했고요, 상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인적 물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가지고는 많은 부분에서 서구에 밀리고 있죠. 아랍 세계가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반서구라든지 또는 친서구를 할 것이냐,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는 이러한 서구와 상호의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과정들이 과거에나 현재나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되겠죠. 요즘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서구를 극복할 것인가? 아랍 세계가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년에서 1800년까지 아랍 이슬람 문명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